안녕하십니까. 이 강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는 3번 배수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3번, 6번, 9번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 되는데 이 강의와 관련해서 한번 봐보면 선생님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강의예요. 이 단원별 천재. 이거는 매년 이 문제집에서 적중률은 아무리 적게 떨어져도 90%예요. 많이 뭐 당연히 매년 거의 100%였는데 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서 이제 90%에서 9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 9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출문제집보다 선생님 예상문제집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뭐 혹시 선생님이 나눠준 이런 그런 거 보셨나? 그 플래너 같은 거? 거기 플래너에 선생님이 적중 문제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올해 국가직 9급 1번 문제 여기와 똑같은 문제가 여기 단원별 천재 이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놓은 게 뭐 그걸 어떻게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증거가 명백한 거니까. 근데 작년에도 선생님이 국가직은 95% 적중이고 지방직은 90% 적중이고 재작년에는 국가직 100% 적중이고 지방직 100% 적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원별 천재만 하면 물론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는 모르죠. 선생님도. 선생님 뭐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뭐 천공 선생님이나 건진법사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모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이래 왔으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90% 이상은 적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집은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절대 행정학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아. 뭐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죠. 내가 다른 과목이 점수가 적게 나와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행정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쫓아올 수 있느냐가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1번 지문, 2번 지문 이거 좀 어렵게 내고 그리고 3번 지문 아주 쉽게 내고 4번 지문 아주 쉽게 내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문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알고 이 둘 중에 하나 내가 찍어가지고 맞추거나 이건 너무 어려운 지문이어서 뭐 하나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문제집은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다 중요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버려야 되는 지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집만 완벽하게 소화하면 여러분들이 행정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학 점수를 최소한 합격에 부족한 점수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집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풀이에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예습이 필요합니다. 예습이 필요한데 예습은 어떤 것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기 전에 것을 먼저 해야 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 푼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막 행정학 영어를 보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안 풀어오고 선생님 여기서 해석해 주면서 이게 주절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절이니까 보세요. 해석되니까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건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해석이 안 되는데 선생님 해석을 따라 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를 주절로 봐버렸고 동사를 이쪽에 있는 것을 동사로 봐서 잘못 이해를 했구나. 이걸 파악해 나가야 되는 것이 문제풀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풀어오면서 네가 한번 풀어봐라.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계속 문제풀이는 문제를 계속 스스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정에 걸리는지를 맨날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특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각 과목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이 풀어준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3번, 6번, 9번, 12번, 15번 이렇게 3배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습을 하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 한 20분 전에 와야 돼. 20분 전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은 말만 해주는 거지. 이걸 뭐 선생님이 막 20분 전에 와가지고 누가 들어왔고 누가 안 들어왔고 이걸 지켜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20분 전에 와서 미리 풀어놓기만 하면 돼요. 이걸 막 해설 보고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풀어놓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면서 아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아 그런데 나는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문제를 풀면 얼마나 풀겠어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분 동안 문제 풀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50문제 이상 풀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3배수로 해가지고 미리 문제를 한 20분 정도만 미리 들어와서 예, 문제를 풀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복습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1번 선생님이 1번, 4번 이렇게 푼다 그러면 저 3, 6, 9 이렇게 해놨는데 예, 이렇게 풉니다. 선생님이 1번 풀고 4번 풀고 그 다음 7번 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이렇게 예,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아는 문제 있잖아요. 지워요. 자꾸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못 버리는데 버려야 됩니다. 내가 1번 문제는 완벽하게 알아. 이건 2번 다시 틀린 문제는 아니야. 그럼 그냥 지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몇 문제 정도는 지워야 되냐면 선생님 문제집이 천재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천재는 아닙니다. 한 100제 100제 정도 돼요. 근데 개수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1000문제 정도 된다 해서 천재지. 그러니까 천재니까 1100문제 정도 되는데 이 문제집이 500문제 정도는 지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천재를 다시 보겠다 이게 안 돼. 7급은 돼요. 7급은 아직도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9급은 그게 어려워요. 아니 4월 달에 당장 시험이 있는데 언제 또 천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버리는 연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자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버려. 과감하게. 선생님 이건 버릴까 말까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버려. 왜? 이게 진짜 중요하면 전범위 모의고사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번 지문, 2번 지문 이 두 개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3번 지문, 4번 지문은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지문이야. 그래 버려 이거. 이건 문제 자체를 버리지 말고 지문에다만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지문에다만. 나중에 뭐만 보면 되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만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문에서 그렇다 그러면 지문 중에 딱 하나만 내가 다시 봐야 될 지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만 줄쳐놓고 나머지는 X표 쳐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량은 줄여나가야 돼요. 지금은 처음 공부할 때 넓혀야 돼.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넓게 공부해놓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야 돼요. 다시 봐야 될 것,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많이 줄여져 있어야 돼요. 늘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시험 당일,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이게 전혀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긴장돼서 집중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긴장되니까 더 집중되겠지. 내일 당장 시험 보니까. 왜 그러냐면 봐야 될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행정학 1000페이지 책을 들고 있으면서 내일 시험 보는데 어디 봐? 못 봐요. 그러면. 왜 봐야 될 게 너무 양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정보 무기력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행정법을 내가 내일 시험 보는데 한 번은 훑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어떻게 훑어봅니까? 못 훑어봐요. 그 시간상으로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정리돼 있어야 돼. 지워버리고 행정학은 봐야 될 게 지금 딱 20페이지 가량으로 정리돼 있다. 행정법 봐야 될 게 한 20페이지 가량으로 정리돼 있다. 한국사 한 20페이지로 정리돼 있고 국어는 뭐가 있을까? 암기거리가 있다면 20페이지로 정리돼 있고 그리고 영어 단어 내가 전혀 익숙하지 않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봐야 될 게 한 20페이지로 정리가 돼 있다. 이러면 봐지겠어 안 봐지겠어? 이거 집중되겠어? 당일이나 전날 집중되겠어 안 되겠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이거 꼭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거는 내가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절대 흐트름이 없어요. 집중되지. 꼭 봐야지. 시험 당일날 시험장 일찍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화장실 들락 하면서 시간 다 버리고 이러는 게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어떤 걸 봐야 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버려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엑기스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 그리고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행정학을 이렇게 20페이지로
행정학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절대 암기가 안 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암기하기는 싫어. 근데 기출문제나 이렇게 예상 문제를 보면 항상 거기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트로 한 정리를 해 나가면 돼요. 이걸 언제 만들까? 이것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당일날 볼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런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내가 틀리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복사해서 잘라 붙여놓던지. 그러니까 이 글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세대나 글로 쓰는 게 익숙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좀 불편하면 기본적으로 잘라 붙여놓던지 복사해서 잘라 붙여놓던지 이렇게 해서 2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시험 봐야 돼. 어찌됐건 국가직 9급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됩니다. 국가직 9급이 뭐 합격은 좀 어렵죠. 커트라인도 워낙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해놔야지. 그 실력이 그때 국가직에 네가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지방직까지 달려가. 그러니까 국가직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얻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지방직까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이 문제집이 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는 나올 건데 다음 주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프린트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자료를 받아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한 선생님이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한 30분까지 어떤 문제를 푸냐면 1번, 4번, 7번 이렇게 해서 3배수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풀라는 건지 알겠죠? 1번 그러니까 1번 풀고 두 문제 띄고 4번 풀고 두 문제 띄고 7번 그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 다룰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알겠죠? 1번, 4번, 7번, 10번, 13번, 17, 15, 16 알겠죠? 이렇게 3배수로 예. 지금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풀었죠?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집만 완벽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90점을 목표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을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풀겠다고 이렇게 제끼지 않고 뭐 또 지문에다 이렇게 줄쳐놓고 이렇게 다시 봐야 될 지문들은 줄쳐놓고, 문제 자체를 다 없애려면 X표 쳐버리고, 그리고 한 2개 지문 정도만 내가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문에다가 줄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풀면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3일 누적해서 하면 돼요. 3일 누적해서. 그래서 3일 누적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풀어봤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오늘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내일 또 이거 체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당일 복습하고, 그러니까 전날 복습하고 당일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전전날 거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전날 거 복습을 하고, 당일 복습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전전날 거나 전날 거 볼 때 다시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또 X표 쳐버려야 돼. 다 제거해 나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X표 친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날 전날 거 복습할 때 X표 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거 전전날 거 다시 복습을 할 때 이때 X표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전날 거 할 때 이건 이제 없애고, 이건 안 봐도 됩니다. 3번이나 봐진 것이니까 틀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날, 전전날, 그다음에 당일, 이렇게 해서 항상 3일치를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 이 문제집이 거의 여러분들이 완벽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직 끝나고 나서 지방직 할 때 또 다시 처음부터 쭉 풀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 나가면 거의 지문들이 완벽해지니까 항상 3일 누적을 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 누적이 뭔지는 아시죠? 언제 거부터 봐야 된다. 전전날 거부터, 그리고 전전날 거 체크해 놓은 거, 그리고 전날 거 체크해 놓은 거, 그리고 당일 거, 이렇게 이제. 근데 전날 거하고 전날 것을 할 때는 시간을 줄여서 나가야 돼요. 이건 어차피 전전날 열심히 한 거고 복습을, 그리고 전날 것도 열심히 한 거고, 그리고 이미 전전날 전날 풀었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쭉 다시 확인만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0분, 이게 1시간 뭐 2시간 공부한다면 여기가 1시간 30분, 여기에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줄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넓은 의미의 행정은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 협동의 측면에서 협동의 측면에 초점이 있다. 그렇죠. 넓은 의미의 행정은 광의 행정 개념이고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거, 이게 뭐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목표 설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수단 선택에 초점이 있죠. 목표는 주로 정치가, 항상 정치 그러면 국회라고 생각해야 되고, 행정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에 초점이 있다? 목표 설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목표를 설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단을 찾는 데 행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다. 바로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게 광의 행정 개념이다. 광의 행정 개념은 뭘 포함해요? 여기 행정 개념 안에 경영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기업도 합리성을 수반한 활동이고, 기업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정부의 활동과 기업의 활동이 모두 포함되죠. 그래서 이 정부의 활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이걸 공행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사행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행정은 뭐다? 정부의 활동과 기업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협의로 보면 행정은 좁은 의미로 정의하게 되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이렇게 목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목적. 그다음에 정부 관료제 활동. 정부 관료제는 뭐라 그랬어요? 행정부를 정부 관료제라 그래요. 왜냐하면 입법부나 사법부는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요. 입법부는 수평적 조직이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사법부는 각각 독립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또는 교재를 읽을 때 정부 관료제 이러면 뭐만 의미하는 거야? 행정부만을 이야기합니다. 관료제는 뭐예요? 명령 복종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료제라 그러는 거고, 이렇게 명령 복종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행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라는 표현은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목적과 주체로 정의하게 되면 뭐다? 이렇게 행정을 정의하게 되면 이 행정은 뭐하고는 구별되는 것이다. 바로 경영하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경영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로 행정이 넓은 의미가 되는 거고, 광의로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행정을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 경영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넓은 의미를 우리가 광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를 좁은 의미, 여기를 협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그냥 넓은 의미 행정 개념을 그대로 서술해 놓은 거죠. 넓은 의미 행정은 뭐다?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력적 활동, 합리성과 협력성으로 정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2번, 좁은 의미 행정은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이죠. 정부 관료제 활동 주체죠. 이렇게 정의해 놨으니까 맞죠. 3번, 넓은 의미 행정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좁은 의미 행정은 행정의 관리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행정이 정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의 역할. 이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행정의 정치적 성격이라 그래요. 그럼 행정의 정치적 성격은 뭡니까? 이러면 원래 정치가 해야 되는 것을 행정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할 때 행정이 정치적 성격을 띈다 그러냐면, 원래 정치가, 국회가 뭐래요? 국회가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정책 결정, 그리고 행정이 뭘 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행정이 가치를 판단하거나, 이러면 이걸 우리는 행정의 정치적 성격이라 그래요.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행정의 정치적 성격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뭘 띌 때, 행정이 경영의 의미를 띌 때, 경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관리는 경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행정학과에서는 인사행정론이 있고 경영학과에서는 인사관리론이 있고, 행정학과에서는 재무행정론이 있고 경영학과에서는 재무관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라는 단어는 경영을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경영하고 관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관리.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공공관리론 공부하면 신관리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러잖아요. 신관리주의가 바로 뭐예요? 경영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 오는 것을 우리가 신관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항상 경영의 의미예요. 그러면 행정이 경영적 의미를 띈다. 바로 이게 행정의 관리적 성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경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적 성격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관리적 성격은 주로 뭐겠어요? 바로 조직 내부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관리적 성격이라 그래요. 능률성 추구. 뭐 기업의 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능률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정의 관리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강조하겠어요? 여기는 정행 이론론에서 강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죠. 정행 이론론에서 강조합니다. 이 성격은, 그럼 이 성격은 어디서 강조하는 거예요? 공사행정 이론론에서 강조하는 거야. 공사행정 이론론에서 강조하는 성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넓은 의미의 행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뭐가 포함돼요? 바로 이걸 포함시켜 놨잖아요. 기업의 활동을 포함시켜 놨잖아요. 그럼 행정이 기업적 성격을, 경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을 뭐로 보는 거예요? 관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경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예 행정은 경영과 전혀 별개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정치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3번 질문을 봐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의 관리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 좁은 의미의 행정은 경영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사행정 이론론이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겁니다. 경영과 전혀 다른 부분이 뭐야? 정치적 성격이야.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치고요, 이게 경영이에요. 행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경영적 성격이 약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적 성격을 강조한다, 즉 관리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 성격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설, 우드루 윌슨 이런 사람들은 행정을 이쪽 부분으로 봐. 뭐죠? 행정의 경영적 의미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기업체 관리기법인 가학적 관리를 행정에 도입해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통치기능서는 어디를 강조해? 여기를 강조해요.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 바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건 뭐다? 행정 안에 경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다? 관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행정 안에 경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뭘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의 관리적 성격, 바로 경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 바로 공사행정 이혼론의 관점에 입각해 있죠. 경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럼 3번이 틀린 거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관리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의 개념을. 4번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공공문제의 다주체성. 왜 그래요? 사회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게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이에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다 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다 같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다 같이 공공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바로 공공문제의 다주체성이 이야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연계성, 그렇죠.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넘겨서 4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봅니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치행정 이혼론.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진도가 안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초창기 행정학이 바로 행정관리설인데 여기 봐보세요.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돼? 경영이라고 생각해야 돼. 경영. 행정을 뭐로 보고 있는 학설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행정을 경영으로 보고 있는 학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관리설은. 이 행정관리설은 1880년대에 등장하죠. 근데 그 등장 이유가 바로 뭐다? 그때 당시에 역간주의 폐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등장했다. 이 역간주의 폐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당원들을 간직에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시켜놨더니 첫째, 부패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무능력하죠. 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정당원들로 간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이 대단히 미진합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야기되냐면 아주 비능률성이 야기돼요. 엄청난 비능률성이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막 새 나가. 그러니까 비능률적이죠. 근데 또 능력이 없는 애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능률성이 야기돼요. 그런데 이거를 정정길 교수는 여기다 뭘 쓰냐면 여기다 앞에 이런 말까지 써요. 바로 뭐다? 윤리적 비능률성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공무원들의 비윤리성으로 인해서 무능력이 야기됐다. 돈이 횡령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정당원들은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봐보세요. 저 정당원들 하는 짓거리들 한번 봐보세요. 국민을 안중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쟤네들은. 그러니까 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정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원들은 자기들의 이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역간주의 폐해, 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이때 누가 나오냐면 우드루 윌슨이라는 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우드루 윌슨이 어떻게 했냐면 정치행정 이혼론을 주장하고 나와요. 정치는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뭘 하자. 서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부딪히고 막 난리를 치더라도 걔네들이 어떻게 결정 내리라는 거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행정은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집행만 하는데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시험 봐서 뽑자. 이 실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봐서 뽑힌 관료들에게 집행을 맡기자. 그러면 시험 봐서 뽑힌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야?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이들이 능률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과 집행을 구분해 나가죠. 정치가 결정을 내리고 여기는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단순하게 국회가 결정해 준 것을 집행만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집행을 담당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시험 봐서 뽑자야. 그래서 행정관리설이 바로 실족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시험 봐서 뽑는데 어떻게 뽑자 그랬냐면 이 사기업체의 관리기법을 그대로 행정에 도입해 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사기업체의 이때 당시에 유명한 관리 기법이 가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럼 가학적 관리론은 철저한 분업화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시험 봐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의 전문 지식을 시험 봐서 뽑고 이쪽은 이쪽의 전문 지식을 시험 봐서 뽑고 이렇게 각각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각각의 전문 영역별로 시험 봐가지고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집행을 맡기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기업체 관리 기법인 가학적 관리론을 도입해서 철저한 분업화를 해서 시험을 보자 그랬기 때문에 사기업체 관리 기법을 그들의 행정에 도입해봐요. 그럼 기업의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오면 행정이 뭘 띠게 돼요? 행정과 경영은 유사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공사행정 이론론의 시각에 입각해 있는 거고 학자는 우드루 윌슨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행정은 뭐만 한다고 봤던 거예요? 집행만 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한다? 능률적 집행이야. 왜 여기 능률이 붙어요? 사기업체의 능률적 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그래서 집행을 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행정은 뭐만 하는 곳이다. 행정 그러면 항상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무원은 집행만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집행하는 곳이다?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정도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를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학의 성립과 정치행정 이원론 이게 이제 바로 행정관리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결국 여기는 행정의 정치적 기능은 부인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저기에 정치적 기능이야. 정치적 성격이 정책 결정이나 목표 설정이나 가치 판단이 정치적 기능인데 행정이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치적 기능은 부인하죠. 그리고 행정은 뭐다? 바로 결정된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활동을 행정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것은 뭐와 관련돼 있다?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바로 실족주의 확립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럽 학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럽 학문의 영향이 바로 영국의 데이제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간료제 이 두 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국의 데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이 대표를 뽑고요. 대표는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정책 결정은 법률 제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을 제정한다 이거예요. 찍어놔. 지금 아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정치가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요. 그럼 여기 정치가 국회라 그랬잖아요. 정치가 결정을 한다. 바로 여기 대표가 국회라 그랬잖아요. 국회가 정책을 결정한다.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국의 대의제가 이거야. 국민은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가 정책을 결정한다는데 대표가 바로 국회를 이야기하고 국회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 논리나 국회가 결정을 내리고 행정부는 집행을 한다. 그 여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정치가 결정을 한다. 여기도 정치가 결정을 한다.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영국의 대의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독일의 간료제. 독일의 간료제가 이거야. 분업화. 그다음에 계층화. 이게 이제 독일의 간료제잖아요. 이 분업화는 결국 가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가학적 관리론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독일의 간료제. 독일의 간료제가 철저한 분업화를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독창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맨날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행정관리설을 시험 문제 낼 때 미국의 독창적인 이론이었다 그럼 틀려요. 결국 영국의 대의제와 특히 정치 분야는 영국의 대의제. 그다음에 행정 분야는 독일의 간료제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독일의 간료제, 분업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기업체와 가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한 거고 그때 당시에 진보주의 운동가였던 우드루 윌슨에 의해서 주창된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이건 누구의 영향을 어디에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정부는 태프트 위원회가 조언을 해줘요. 이 태프트 위원회는 태프트 대통령이 만든 위원회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무현 위원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태프트 위원회의 정식 이름은 전략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예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서 이게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시험 보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 그리고 지방정부는 뉴욕시정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뉴욕시정연구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성립된 것이다. 예. 근데 정치행정 이론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정치행정 이론론과 대비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도 우리가 같이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바로 통치기능설이죠.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인데 이때 뭐가 발생한다? 대공황이 발생하고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아주 세련된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다음에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주 전문적인 군사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회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국회가 정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부는 결정하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행정부는 낫죠. 왜냐하면 경제학을 시험 봐서 뽑힌 여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있어요. 경제학을 시험 봐서 뽑힌 군사학을 시험 봐서 뽑힌 이런 국방부 관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정치는 원래 법률제정권이 있어요. 정책결정권이 무조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정책결정권은 법률제정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법률을 제정해. 바로 정책결정해. 그런데 아주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게 결정권을 이임해요. 그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권은 뭐고? 법률제정권이고 그다음에 행정부에게 넘겨주는 정책결정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임입법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임입법,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결정권을 넘겨줍니다. 그럼 결국은 정치도 결정을 하게 되고 행정도 결정을 하죠. 근데 형식은 달라. 정치의 결정권은 뭐예요? 법률제정권인 거고 행정의 결정권은 뭐예요? 이임입법인 거고 이걸 통해서 정치와 행정이 같이 결정을 해요. 그럼 국회는 뭐만 하고 정치는 어떻게 해주고 아주 추상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구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이임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다 넘어옴으로써 정치와 행정 간의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치 기능설이잖아요. 기능은 하는 일이야, 하는 일. 항상 기능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는 일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재 기능 그럼 뭐예요? 국민을 통제하는 일. 분배 기능 그럼 뭐예요?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일, 하는 일을 우리가 기능이라 그러는데 정부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무조건 뭐가 달라진다. 바로 공사행정 이원론이 돼요. 왜?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거 하는 거야. 대공황 극복, 세계대전 승리 이런 거 하는 거고 기업이 하는 일은 주로 뭐가 되는 거고요. 기업이 하는 일은 사익 추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무조건 공사행정 이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원론이고 여기에 이 사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맨날 사람 나오면 이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이름도 너무 예쁜데 왜 이걸 안 해보려고 그래.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애플, 바이, 뭐야. 사과 근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제 딸 이름을 애플비로 왜냐면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외국 이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이름이 이건데 제 딸이 거부해가지고 이름 바뀌어 이걸로 짓지를 못했는데 선생님 이 이름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이름이 예쁘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애플비예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우드로 윌슨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애플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행정을 뭐로 본다? 행정이 정책 결정이라는 거야. 행정은 정책 형성이다 이렇게. 정책 형성이 바로 정책 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봐보면 여기 두 번째 여기 행정기능의 확장과 정치행정 이론론 여기는 정치가 뭘 한다. 추상적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 바로 정책결정 기능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적 기능을 인정하고 행정을 뭐로 본다? 정책을 형성하는 것을 행정으로 본다. 여기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결국 이것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임입법의 증가와 관련돼 있어요. 바로 이임입법이 결정권을 행정부에게 이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게 행정국가화 현상이죠. 행정국가화 현상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 현상.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행정이 아주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데 이렇게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니까 행정부에게 결정권이 이임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정책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회는 뭐만 하니까 추상적으로만 법률을 제정할 뿐이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행정부에게 다 넘기기 때문에 바로 이임입법이 증가하면서 통치 기능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쭉쭉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봐보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 정치의 부패로부터 정당 정치의 부패가 바로 뭐예요? 역관주의죠. 역관주의의 부패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로 대두되었다. 일단은 역관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있어요, 없어요? 역관주의 시대는 행정이 있어, 없어? 없어. 자꾸 여러분들이 역관주의 인사행정에서 역관주의를 공부하니까 이게 행정학 성립 이후의 인사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관주의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행정학 성립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뭐가 확립되면서 행정학이 성립돼요? 실적주의가 확립되면서.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시험 봐서 공무원을 뽑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행정학이 나오는 것이라서 역간주 시대는 정치 안의 행정이에요. 정치 안의 행정. 바로 뭐다? 행정은 정치 안에 존재하는 거지 정치가 행정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 정치행정 이원론이 바로 행정관리설인데 행정관리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겠다.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그걸 단순하게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봤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당 정치의 폐해로부터 결국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성으로 대두된 거죠.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 이것 때문에 대두된 겁니다.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2번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국가와 현상이 대두된 따라 행정국가와 현상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행정학은 무조건 영어 싸움이야. 영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행정국가와 현상은 뭐야? 뭐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입법국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부의 힘이 강화된 국가 체제를 입법국가라 그래요. 행정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행정부의 힘이 강화된 국가 체제를 행정국가라 그럽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사법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법국가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국가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사법부의 힘이 강화돼. 지금 대통령 탄핵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구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결정하는 거야? 바로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야. 지금 여당에서 자꾸 막 이재명 뭐 판결 나올 때까지 막 탄핵을 연기한다 이런 주장 나오는 게 결국 누가 모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법부가 결정해요. 근데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도 그들이 결정을 해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여전히 막 나는 사법부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난 여전히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이런 국민의 신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이 이 위기가 빨리 안정화 될 것이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어찌 됐건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행정국가와 현상이라는 것은 이걸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돼요.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이 전문화 복잡화가 행정국가와 현상이 아니라 이 전문화 복잡화 현상으로 인해서 결정권이 행정부에게 이임됩니다. 결정권의 결정권의 행정부로 행정부로 이임돼. 그러면 행정부는 힘이 강화되지 않아. 힘이 세져 버려요. 원래 자기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행정부는 원래 집행부니까 집행권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뭐까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입법권까지도 와버렸잖아요. 그럼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누구의 힘이 세져 버리는 거야? 행정부의 힘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행정부의 힘이 강화되는 현상이야. 행정국가 현상을 그냥 단어로 해석하면 행정부의 힘이 강화된 현상을 행정국가와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 국회가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게 넘겨버려요? 바로 시험 봐서 뽑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부에게 결정권을 넘기게 되고 그럼 이제 결국은 행정부는 뭘 가지게 돼요? 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행정부의 힘이 강화돼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행정국가 현상은 결국 뭐와 관련돼 있냐면 바로 이임입법과 관련돼 있는 거야. 이임입법. 바로 국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임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결정권을 이임하는 현상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럼 2번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가와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강조하는 그 기능적 행정학을 추구하였다. 정치행정 이론론이 바로 뭐야? 통치기능설이고 통치기능설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능적 행정학이라 그럽니다. 행정관리설은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관리 기술을 중시해. 인적 물적 자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중시한다 그래서 거기는 기술적 행정학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관리설은 관리 기술을 중시한다 그래서 기능적 행정학. 통치기능설은 이 기능에 초점이 있다. 하는 일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행정학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2번은 맞죠. 3번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영역을 뭐로 본다? 바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봅니다. 관리 기술을 중시하니까 기술적 영역이고 반드시 분업화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시험 봐서 뽑힌 관료들을 중심으로 집행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전문적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4번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전략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통치기능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강조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해.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사람이 애플비도 있고 디목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사회적 능률을 제시한 학자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론자들이 사회적 능률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누가 사회적 능률을 제시한 거야? 여기 통치기능설론자가 사회적 능률을 제시한 거야. 디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강조한 거예요? 전략과 능률을 강조한 거야. 사회적 능률, 민주성이 고려된 능률을 중시하는 거예요. 민주성이 고려된 능률을 중시하고 여기가 뭘 강조해요? 바로 역간주의 부패와 무능력으로부터 비능률성이 야기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과 능률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행정관리설 바로 이렇게 이거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을 강조했던 위원회가 바로 어떤 위원회라 그랬어요? 바로 테프트 위원회고 테프트 위원회 정식 이름이 바로 뭐다? 전략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능률을 중시했던 것은 행정관리설이고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그리고 여기는 뭘 중시한다? 사회적 능률 바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서 우리가 7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을 조직 내부의 관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여기는 관리적 현상으로 봐. 행정이 정책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능률적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관리 현상으로 이행했다 해서 우리가 행정관리설 또는 기술적 행정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화를 추구하였다. 그렇습니다. 2번 당시 제퍼슨 잭슨 철학이 입각한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알아야 돼요? 제퍼슨 잭슨 패러다임을 알아야 되죠.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 잭슨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잭슨이 누구예요? 역간주를 주창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간주의 폐해 때문에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반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안 했지.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모르면 찍으라고 하는 게 찍으라는 게 볼펜 돌려서 찍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추론을 해가지고 답을 맞춰야 돼. 그래야 100점 나옵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100점 나온 애들 보면은요.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다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100점 나온 애들 없어요. 95점까지가 선생님이야. 그리고 한 문제는 선생님 찍었는데 맞아가지고 저 이번에 100점 됐습니다. 이런 애지. 그 한 문제 찍은 문제는 뭐냐? 그럼 이명훈이가 기한 바가 없냐?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추론하도록 해야 돼. 요즘 문제들은 다 이렇게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지문들이 출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 모든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잭슨이 나왔네? 잭슨은 내가 역간주의를 주창하는 대통령이라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역간주의 폐해 때문에 등장한 이론이니까 절대 잭슨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도 돼.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놨다면. 근데 제퍼슨 잭슨은 누구냐면 이게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에요. 이건 잭슨은 미국의 7대 대통령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제퍼슨 잭슨 패러다임이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의 행정이 최소한 행정.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최선의 행정.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겠어요? 어떤 국가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겠어요? 행정이 가장 적게 있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군대 입법국가의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체제, 근대 입법국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이런 근대 입법국가의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제퍼슨 잭슨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진보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보수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근대 입법국가는 작은 정부야? 큰 정부야? 작은 정부의 이론적 기반이잖아. 작은 정부. 그럼 작은 정부는 보수주의예요? 진보주의예요? 보수주의의 이론적 기반이야.
그러면 우드로 윌슨은 진보주의 운동을 벌였다 그랬어요? 보수주의 운동을 벌였다 그랬어요? 진보주의 운동을 벌려요. 우드로 윌슨은 지금 행정학을 만든 사람이 우드로 윌슨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돼. 이때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1919년도에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880년대 이때는 뭐였냐면 사회 진보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다 했잖아요. 바로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서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드로 윌슨은 사회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은 부패, 무능력으로 인한 비능률성을 극복해서 국가의 예산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누구를 돌보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퍼슨 잭슨 철학은 보수주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연결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제퍼슨 잭슨 철학을 비판하고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3번 영국의 대의민주정치와 유럽식 중앙집권 국가의 관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죠. 예, 그다음 4번 행정의 탈정치화를 추구하면서 탈정치화는 뭘 표현한 거겠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표현한 거죠. 정치로부터 행정을 벗어나게끔 만들었다. 이것은 정행 이원론을 이렇게 행정의 탈정치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대응성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대응성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대응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대응성에 입각한 인사체제가 뭐겠어요? 바로 역관주의야. 왜? 역관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입각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공직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관주의는 선거 기제와 공직 구성을 연계해 놨다는 점에서 국민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쪽 파트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역관주의, 실적주의 이런 단어로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실적주의는 뭐겠어요? 실적주의는 시험 봐가지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주의는 전문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뭘 강조한 거예요? 역관주의를 비판하고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설은 실적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응성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많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행정학자의 입장에서는 행정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이 바로 행정관리설이죠. 행정관리설로 시험 문제 내지 않아. 행정관리설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시험 문제 내거나 또는 우드로 윌슨의 주장이다 잘못된 것은 해서 우드로 윌슨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 이 두 개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다음 10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봅니다. 그럼 7번은 답이 2번이죠.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 10번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윌슨은 바로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이원론자죠. 그리고 공사행정 이론론자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면서 맞죠. 행정을 뭐로 봤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1번은 정확하죠. 2번 애플비는 누구예요? 통치 기능설론자이고 정치행정 이론론자죠. 그래서 뭐다? 정치와 행정의 연속적 순환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정치가 뭘 해주고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면 행정은 그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임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을 해나가는 연속적이고 순환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죠. 행정은 뭐다?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혼합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으로 인식하였다. 그럼 맞습니다. 행정을. 3번 사이몬은 바로 행정 행태설을 주창한 사람이죠. 사이몬을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이몬은 사이몬을 봐보면 사이몬은 이
이 사람이 행정 행태설을 주창하는데 이 행태설의 주창 대두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행정학 연구의 가학화에 있어요. 이거는 사회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행정관리설은 역관주의 폐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런 이론이 대두되었던 거고, 통치기능설은 대공황이나 세계대전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론이 대두된 거라면, 여기는 사회 문제와 전혀 관련 없이 행정학 연구의 가학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의 가학화. 그럼 이 행정 연구의 가학화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바로 자연과학적 연구를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 연구.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순수과학적 연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과학적 연구다?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해서 바로 이론화하는 것을 자연과학적 연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 놓고 흰쥐를 실험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흰쥐에게 검증이 끝나고 나면 임상실험, 사람을 통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그게 검증이 되면 그걸 이론화하거나 법칙으로 정립해요. 근데 모두 그렇게 하자는 거야. 행정학도 그렇게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의 행태를 연구할 때 반드시 가설을 설정하고, 근데 이 검증이라는 게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관찰이나 실험이에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이론하는 거라면 사회과학은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관찰할 거야? 관찰이 어려워. 채소가 몸에 좋은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연구는 검증이 되게 어려워요. 비타민 C가 진짜 몸에 좋은가 검증 안 돼요, 그거. 왜냐하면 비타민 C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음식도 먹고 뭐도 먹고 이러니까 외부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몸에 좋냐 안 좋냐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연구가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커피만 먹습니까? 다른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은 어떻게밖에 연구할 수밖에 없냐면 관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것만 이론으로 해야지 행정 연구가 가학화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바로 행정 행태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검증이 되는 것은 뭐는 검증이 안 돼요. 가치는 검증이 안 돼요. 이건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는 뭐예요? 주관적 관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게 검증 이제 가치입니다. 이명훈 선생님이 강의가 좋은 강의야 나쁜 강의야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 요소예요. 이명훈 선생 키가 174다. 이건 가치야 사실이야?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재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는 주관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이 안 돼. 그럼 얘네들은 뭐만 사실은 검증이 되거든요. 이게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목표는 주로 가치의 요소예요. 수단 선택은 사실의 요소입니다. 수단 선택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행정학 연구를 가학화할 목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론화되는 것만 행정학 이론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행정으로 봐버리는 거야. 이것만을. 뭐 사실만을 검증되는 것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구분합니다. 이원론이에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데 정치는 뭘 하는 것이다. 가치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가치 판단하는 게 목표 설정이거든요. 목표 설정하는 거고 행정은 뭘 하는 것이다. 사실 판단.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행정을 사실로만 보냐면 행정 현실에서 관료들이 사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행정 연구를 가학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정을 뭐로만 보는 거야.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바로 수단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원론, 새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봐보면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봐보면 여기는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흰 질을 가지고 검증을 해본다 그랬죠. 흰 질을 가지고 검증하면 이건 의학이야, 수의학이야. 수의학이야. 마늘을 먹으면 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흰 쥐를 200마리 사가지고 암세포를 주입돼 시켜놓고 100마리는 마늘을 먹여보고 100마리는 마늘을 먹여보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생존율이 마늘을 먹여본 적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더라.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수의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을 통해서 검증이 딱 되잖아. 그럼 이제 뭐가 돼? 의학이 돼요. 똑같아요.
여기는요 해사원들을 가지고 먼저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사원들을 가지고 검증을 했더니 검증이 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경영학이야. 근데 공무원 그러니까 해사원들을 통해서 검증된 이론들을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설문조사를 받아서 똑같은 결론을 얻으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경영학에서 검증된 이론들을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공무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를 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뭐로 보는 거야? 바로 행정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행정과 경영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 이론론이에요. 그다음 대표적인 학자는 얘네들은 바로 사이먼이고 다섯 번째로 그럼 이들은 행정을 뭐라고 개념 정의하냐? 행정은 이거다야. 이거. 뭐라고 해요? 행정은 사실 중심에 또는 뭐라 그래요? 수단 선택 중심에 사실 중심의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치와 행정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원론이고 사실 중심의 집단적 의사결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죠. 정치행정 이원론을 행정관리설 한번 봐보겠습니다. 행정관리설 그리고 뭐다? 행정행태설. 이걸 봐보면요. 행정관리설도 정행이원론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라 그러죠. 그냥 이원론이에요.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원론이죠. 근데 여기는 행정은 뭐만 한다? 집행만 한다예요. 행정의 결정 기능을 부인해요. 근데 여기는 행정의 결정 기능을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행정의 결정 기능을 인정해? 부인해? 인정해. 근데 어디까지만 인정해? 수단 선택까지만 인정해. 수단 선택이 바로 사실 판단이니까. 여기는 행정의 결정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원론이라 그러는 거고 이원론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결정 기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 기능을 인정해요. 다만 어떻게 인정한다? 제한적으로 인정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역관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예요. 근데 정치 중에서 어디를 떼어내냐면 이만큼을 떼어내요. 이 집행 부분. 여기만 행정이라고 하자.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거는요. 그럼 집행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정이잖아요. 결정은 뭘 결정이라 그래요?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하는 걸 결정이라 그래. 수단 선택이 결정이야, 집행이야? 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수단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방문각을 다니기로 집행했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했잖아. 방문각은 수단이에요, 목표예요. 당연히 수단이지.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문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고득점을 목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훈 선생님 수업을 듣기로 집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정했지. 그 이명훈 선생님 수업은 뭐예요? 목표예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수단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야.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들 1년 더 공부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명훈 선생님 수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적절한 수단 선택했으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봤자 그 점수 안 나와요. 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다 이미 검증이 됐던 이야기들인데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던데 그렇게 쉽게 공부해서 점수 나오면 그렇게 쉽게 공부하지. 근데 그게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얼마나 뺏어와 버린 거냐면 행정이 이렇게 뺏어와 버린 거예요. 목표 설정은 쉬운 거거든. 목표는 다 추상적이니까. 이게 무슨 합의가 필요해? 목표가? 엄마는 합격하라 그러고 아빠는 불합격하라 그러고 나는 합격할까 말까 고민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는 합격하라 그러고 내 동생은 불합격하라고 합니까?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결정이 쉬운 거야. 수단 선택이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수단 선택까지 행정이라고 봐버리는 거야. 같은 이원론이지만 여기는 행정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힌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바로 정치행정 새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지? 여기 정치행정 이거 아닌데? 하여간 있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예,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먼은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강조하죠. 정치, 행정, 이혼론이니까. 그런데 뭐다? 행정을 뭐로 본다? 사실 중심의 또는 수단 선택 중심의 개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았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바로 뭐예요? 정책 결정으로 보았다야. 바로 행정은 뭐다? 수단 선택 중심의 집단적 의사결정이다. 바로 정책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을 뭐로 봐?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데 행정을 이 사람이 뭐로 보냐면 결정으로 봐요. 여기 나와 있네. 바로 행정 행태설. 여기는 행정 바로 뭘 강조한다? 바로 행정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조해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 여기는 행정을 뭐로 본다? 바로 의사결정으로 봐. 의사결정이 바로 뭐야? 정책결정. 정책결정으로 봐. 다만 뭐에 대한 정책결정? 행정은 사실 중심의 의사결정 또는 수단 선택 중심의 의사결정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결정으로 봐요. 이혼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왈도는 누구예요? 왈도가 누구죠? 신행정론자가 왈도죠. 왈도는 신행정론자야. 그럼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혼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정치행정 새 이론론에 들어가죠. 행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도 설정하고 수단도 선택하고 집행도 해야 한다 봤고, 그리고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공사행정과의 관계에서는 새 이혼론의 입장에 입각해 있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면서 틀렸죠. 이 사람은 신행정론자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행정 새 이혼론의 관점에 입각해 있죠. 그러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사기업 경영 영역의 관리 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봤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죠. 신행정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10번에 나와 있는 학자들은 다 외워야 돼, 외우지 말아야 돼. 이런 왜 선생님이 10번 문제를 내놓은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자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정도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선생님 문제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학자 이름을 써가지고 나온 지문들은 다 그 학자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다 아는 사람 아니야? 우드로 윌슨, 애플비, 사이먼, 그 다음에 신행정론자로 가장 유명한 바로 왈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3번 문제로 들어와서 봅니다.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행정은 뭘 하는 거예요?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 이의비법을 통해 가지고 행정이 법을 형성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그러나 행정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법은 판결이야. 판결. 그럼 선생님 행정부가 소청심사위원회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판결이라고 이야기해? 결정이라고 이야기해? 결정이라고 이야기해. 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7급 시험에서 엄청 어렵게 시험 문제 나왔던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소청인을 기속할 것 같아요? 기속하지 않아요? 행정법 공부하시니까 기속 안 해. 소청인을. 뭐를 기속해? 행정청을 기속해. 행정청을. 그러니까 행정청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소청인은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도 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소송으로 가는 거야. 소송이 최종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야 돼요? 준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거 9급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행정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법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완전한 사법적 기능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봅니다. 행정은 당연히 집행 기능 수행해요. 이게 본래적 기능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의미법을 통해 가지고 법 형성 기능도 수행하는데 행정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준자가 들어가야 돼. 사법에 준하는 기능. 그게 바로 뭐다?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그 예전에 교육부 관료 4급 공무원이 기자들을 대놓고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말 조심 엄청 해야 됩니다. 말 조심 안 하면 끝이야 공무원은. 근데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돼. 지는 그럼 개돼지 아닙니까? 지도 개돼지야. 선생님은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1급 정도는 달아야지 엘리트지. 무슨 4급짜리가 무슨 엘리트라고 국민은 개돼지고 지는 뭐 그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이 그걸 기사화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파면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 아니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걸었습니다. 근데 소 결과가 뭐냐면 파면은 정당하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기소당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정직으로 끝났을 거예요. 3개월 정직 처분으로. 그래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그럼 이런 게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의 판단은 결국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고 그거는 또 언제 또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법원에 가서 또 다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완전한 사법적 기능이 아니라 사법에 준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준자가 꼭 붙어야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법령은 행정조직의 전리 근거이자 그렇죠. 행정조직은 법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거니까 행정작용의 합법적 합리적 권한 부여의 수단이다. 그렇죠. 교변적으로 행정작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합법적 합리적 권한 부여의 수단이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법에 근거해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법령은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집행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렇죠.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정책 형성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정책 형성의 산물이다. 그렇죠. 법령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정책 형성이니까. 그다음에 행정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을 통하여 사법적 심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럼 틀려요. 뭐다? 준사법적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표현돼 있어야 됩니다. 준자가 꼭 들어가야지 맞는 지문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죠. 4번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며 예, 늘 선생님이 용어는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전 사후의 구별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사전 사후는 뭐로 구별한다? 뭘 기준으로 해요? 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결정 이전이 사전이야. 맨날 시험 문제 사전적 제도다 사후적 제도야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사후적이다 이건 뭐예요? 결정 이후예요. 결정 이후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 다음이 뭡니까? 집행.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집행이 사후적인 거야. 집행이. 그래도 평가도 당연히 사후적인 거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것만 사후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행이 사후적이야. 소는 여러분들이 집행 과정에서 소가 제기되는 거야? 결정 과정에서 소가 제기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만으로는 절대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침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뭐야 되는 거야?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집행이 돼야지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결정만으로는 절대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하겠다 하고 체포영장 나와도 그게 집행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뭐가 아니에요. 뭔가 그게 만일 뭔가 잘못된 권리 침해를 가져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가 아니지. 결정만으로는 절대 뭐가 안 돼요.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행을 통한 권리 침해가 있어야지만이 사법적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은 다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정책의 내용이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바로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취소 결정은 결정이죠. 무효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무효 결정이죠. 또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정책의 내용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은 뭐다? 정책 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기존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며 그 자체가 바로 정책 형성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행정 환경의 변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The day I die.